순서들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0분입니다. 고형철님, 둘째 턱바지님 오셨습니다. 투율님도 오셨네요. 외할매님 오셨고요. 가을 영양제님, 이나영님 오셨습니다. 외할매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 닉네임 보니까 갑자기 진짜 우리 외할매 생각이 나네요. 돌아가셨어요. 아, 벌써 한 20년 됐네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게 벌써 이렇게 20년씩이나 됐네. 우리 애가 돌을 막 지났을 때, 돌 조금 지났을 때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93살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외할매라는 이런 닉네임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예, 바이크돌이 님도 오셨고요. 김타원 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GS님, 지금 중도층은 85%는 국힘 안 찍는다라고 하셨고요. 민주당은 바로 이런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김타원님, 변호사들도 압생당하나요? 그러게요. 제가 놀랄 노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무섭네요. 풍경님, 요즘 볼수록 제 방송 찾게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묵묵히 혼자 방송하는 게 제일 속편해 보입니다. 예. 뭐, 혼자서 방송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계속 저 혼자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가끔씩은 옆에서 좀 이렇게 댓글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한마디씩, 거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는 데까지는 또 저 혼자서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입니다. 자, 후쿠시마 핵 폐수가 방류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급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요,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죠. 모닝 컨설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모닝 컨설트가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25%까지 올라가고요. 어떤 날은 26%를 기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26%,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22%가 거의 평균치였고요. 못 나올 때는 18%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6%까지 올랐던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윤석열의 지지율 급락은요, 윤석열의 탄핵 계기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과연 윤석열 탄핵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사유는요, 쌓였죠. 진짜 쌓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 탄핵이 아니라 거의 끌어내려야 되지 않는가, 타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이 탄핵을 추진할 정도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 후쿠시마 핵 폐수가 분명히 큰 방향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전 세계에 타전이 된 소식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로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문제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란 언론들에서는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후쿠시마 핵 폐수가 방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급속 타전을 했습니다.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이 로이터고요.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것이 CNN입니다.
둘 다 핵폐수, 후쿠시마 핵폐수가 방류되기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긴급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 AP, 뭐 AFP, 뭐 르몽드, 뭐 따질 것 없이 전 세계의 오늘 가장 주요 뉴스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였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딱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자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최면을 거는 걸까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심지어 일본 기시다 내각 역시도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읽힙니다. 바이든도요,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간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그런 바이든 역시도 이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문제가 자신의 이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불안이라는 걸 느끼지 않는 나라, 과학 운운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가 되더라도 방류되는 핵폐수의 이 오염수 그 기준이 보통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오염수 총량이 130만 톤인데요. 이 130만 톤은 원자로 노심을 냉각하는 데 쓴 냉각수하고, 그리고 이 원자로로 유입된 지하수가 모두 합쳐져서 130만 톤입니다. 이게 말이 130만 톤이죠. 실제로 회수되지 못하고 이미 바다로 방류된 것 혹은 지하수로 흘러간 것은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오염수 핵폐수보다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바다로 혹은 지하수로 흘러간 핵폐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폭발을 하면서 원자로가 파괴가 됐어요. 물론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한 것은 우라늄 때문에 폭발한 것이 아니라 우라늄의 열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그때 생기는 수소 때문에 폭발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우라늄 노심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마구 유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원자로 노심이 뜨거워지게 되면 진짜 이건 우라늄 보통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자력 핵 연료봉은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만, 이게 계속 뜨거워지게 내버려 두면은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물을 때려 붓는 겁니다. 또 이 연료봉이 녹아서 마치 마그마처럼 녹아서 이렇게 쭉 바닥을 뚫고 심지어 지반을 뚫고 지하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이런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데 들어간 물이 바로 원자로 노심 냉각수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워진 연료봉이 마그마처럼 흘러다니다가 마치 용암처럼 흘러다니다가 그래서 지반을 뚫고 지하수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자, 그렇게 해서 오염된 지하수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히 핵 폐수가 아니라 핵을 씻어낸 물이에요. 핵 씻은 물이야. 말 그대로 정말 전적으로 핵 폐수입니다. 이게 130만 톤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130만 톤이나 되는 핵 폐수를 10배로 희석한 다음에 30년에서 40년간 배출하겠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희석을 했더니 기준치 아래로, 방사능이 기준치 아래로 내려오더라
라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의 주장이고요. IAEA의 주장이고 윤석열 정부의 주장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근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10배로 10분의 1로 줄였으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10분의 1이 되도록 희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다에 내뿜습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에 들어간 이 방사능 물질은 어디로 갈까요? 예, 바다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희석을 하면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고 희석을 안 하면 기준치 이상이지만 희석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만 희석을 하든 안 하든 총 방사능 물질의 양은 똑같아요. 이것이 30년 동안 계속 배출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출되는 것은 기준치 이하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착착착착착 누적이 되는 거죠. 희석을 해서 내보냈을 뿐이기 때문에 양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석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착착착착 쌓이게 됩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바다에 다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바다에 다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괜찮다. 지금도 기준치 이하고 바닷물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소리 말라고 하세요. 바닷물은요 그렇게 쉽게 섞이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쉽게 섞이면은요 전 세계의 모든 바닷물은 염도가 비슷해야 할 겁니다. 지금 수백만 년 동안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바닷물은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했고 맨날 해류가 흐르고 태풍이 불어서 이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주기도 하는데 그랬으면 전 세계의 모든 바다의 염분은 비슷해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전 세계 바닷물의 염도는 다 틀립니다. 특히 지중해 같은 경우는요. 염도가 우리나라 동해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서해의 염도하고 동해의 염도가 또 틀려요. 그리고요. 더 당황스러운 부분은요. 서해에서 내려오는 물과 남해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는 신안 앞바다에 가보세요. 물빛이 완전히 틀려요. 남해 물빛, 서해 물빛. 자, 전 세계 바다에 희석이 된다고 하면, 자, 그런 식의 논리라면, 바닷물 색깔이 다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소양댐에 가면은, 이게 보면은 소양댐의 맨 위에 층에 있는 물은 대단히 맑은데 중간 층에 있는 물은 되게 탁하고 그 밑에 층에 내려 있는 물은 맑기는 맑은데 매우 차갑다. 자, 그래서 소양댐의 물 같은 경우도요. 그 댐의 물, 민물 같은 경우에도 상층수, 중층수, 심층수의 이 성격이 다 달라요. 아니 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해양 심층수 뽑아다가 이렇게 생수로 마시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섞인다고요? 안 섞여요. 절대로 안 섞여요. 결국에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조금씩 다른 바다로 번져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앞바다에 일본 그 동해안 쪽에 고스란히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번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올 거예요. 이거는 뭐 달리 말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것이 일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뮬레이션인데요. 그 시뮬레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뭐냐고요? 쿠로시오 난류라고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따라서 들어오는 난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난류가 이 알래스카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산림 부근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와요. 그 난류는요, 이 서태평양을 계속 맴도는 해류입니다. 이 해류의 영향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물은요, 절대 미국 동해안까지, 미국 그 서해안까지 안 갑니다. 캘리포니아까지 안 가요. 다 일본과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 이 사이에 다 고여 있게 될 겁니다. 이 바다는 이제 죽음의 바다가 돼요.
지금 당장은 기준치 이하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예, 이 바닷물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30년 동안 배출해봐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배출되는 양이 희석이 돼 있어서 기준치 이하니까 상관없다. 아, 이거 정말 단세포 아닙니까? 예, 단세포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을 대부분의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65%의 국민은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 핵 폐수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 이게 전 세계 바다에 희석이 돼? 전 세계 바다에 번지기 전에 우리 바다부터 먼저 오겠네. 그 상식 아닙니까 그거? 그 상식을 어긋나는 과학 그런 건 없어요. 상식을 어긋나는 상식을 뒤집는 과학 없어요. 잘못된 상식이었을 수는 있지만 상식과 배치되는 과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전 세계 바다에 번지기 전에 우리 바다에 먼저 번지죠. 해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만 흘러갑니까? 정반대로도 많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도 있어요. 왜 그런 흐름 얘기는 정말 짜증나. 아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 개, 돼지 취급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 찍어주겠다라는 그 진짜 개, 돼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윤석열 지지율 그래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닝 컨설트에서 나온 윤석열 지지율 표인데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밑에입니다. 기시다가 23%, 그 다음에 윤석열이 22%, 그 다음에 네덜란드 마크 루테가 22%, 그 다음에 체코의 페르트 피알라가 21%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 22%, 21% 지지율을 참 고만고만하죠. 자, 근데 봅시다. 윤석열이 뒤에서 세 번째네. 뒤에서 두 번째도 아니고 맨 뒤도 아니고 뒤에서 두 번째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 그러나 여기에 눈속임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한번 지지율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인데요. 22%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부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예, 자, 22, 22, 21 이렇게 지지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만 보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에서는 동률이었으나 뭐 다른 것 때문에 뒤에서 3등을 했다. 뒤에서 2등이 될 뻔했는데 뒤에서 3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게 눈속임입니다. 아마 윤석열이 모닝 컨설트에 뭐 야로를 좀 썼나? 자, 보세요. 22, 22, 21.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부정평가를 한번 보세요. 윤석열은 70인데요. 그 밑에 네덜란드 총리는 70입니다. 부정평가가 윤석열이 더 높네? 긍정평가는 똑같고 부정평가는 윤석열이 더 높네. 그랬으면 윤석열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네덜란드 총리가 위로 올라가고. 그죠? 제대로 순위를 매겼다면은 요렇게 되는 게 맞죠. 즉 윤석열 현재 뒤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체코 총리가 워낙에 바보짓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윤석열을 다행히 꼴찌까지 밀어뜨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 윤석열 꼴찌나 다름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속임으로 마치 자신이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눈속임이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은요, 최근 한 2, 3주 동안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가?
근데 대체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요, 수사한다고 설치면, 검찰이 수사한다고 설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때 윤석열 지지율은요, 최대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의 흐름표인데요. 자,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뚝 다시 떨어진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부정평가입니다. 부정평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부정평가가 올라간다. 즉, 중간층이었던 사람이 부정평가로 옮겨가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쉽게 말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 지지하겠다는 그런 얼빠진 인간들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는 않으나 부정평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부정평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결국 윤석열은 지지율 자체로는 큰 변화가 없고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정평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달리 말해서 윤석열은 지금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도 현재 윤석열은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위기 상황입니다. 자신들, 특히 그 수구 지지층들을 틀딱이니 뭐 개돼지니 혹은 뭐 나라 팔아먹어도 윤석열이니 나팔윤이니 나팔찍이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지지율이 살짝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층이 윤석열을 버리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라면 글쎄 누가 봐도 윤석열 위기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부터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특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요, 윤석열 정권한테 분명히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왜? 너무나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뭐 과학 우둔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과학입니까? 지금 당장은 기준치 이하라고 치더라도 그거 희석된 거잖아요. 희석이 됐으면 양은 늘었다는 거죠. 총량은 늘었고, 아니 절대량은 똑같지만 오염수 양은 늘었다는 얘기죠. 결국에 희석을 하나 안 하나 바다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전하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30년 동안 배출하는데 이게 안전하다고요? 지금 당장은 몰라. 티가 안 날란지도 몰라. 그러나 당장 1년만 지나보세요. 장난 아닐 겁니다.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핵물질에 대해서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지,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런 증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요,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바다에 핵 폐수가 방류되는 이 상황,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겁니까? 어떤 얼빠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이 그 핵물질의 양이 그 후쿠시마보다 훨씬 많다고. 참. 아니,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양, 그 후쿠시마처럼 똑같이 희석해서 내보내면 얼마든지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희석을 하는 거는 정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희석이에요. 희석이기 때문에 양은 몇십 배가 늘어나요. 그죠? 그랬으면 차라리 내가 오줌 한 방 찍 갈기는 게 낫지. 예, 오줌이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정화를 한답시고 거기에다가 물 100리터를 섞어서 내보내면 그게 오줌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오줌이 100배로 늘어났을 뿐이에요. 희석이 되긴 했지만. 예, 바로 그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번 오줌 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오줌을 누울 거야. 자, 일본 인구가 1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그 1억 5천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 왼종일 오줌을 싸 갈긴다고 칩시다. 그 물을 희석을 해서 일본 놈들이 싼 오줌을 물에다 희석을 해가지고 배출한다고 칩시다. 이걸 30년 동안 계속 배출한다고 쳐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닷물이 오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희석하는 바닷물은 뭐 어디서 가져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나? 역시 바다에서 퍼오는 거 아니야. 희석된 물을 또 퍼와가지고 또 희석해서 또 내보내고 하면 점점 나중에 농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식이 버젓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과학을 가지고 우는애. 과학이 상식을 설득하지 못하면은요, 그건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아는 척 하려는, 덜 떨어진, 잘난 척 하는 시민들과 일반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자들이 국민들과 일반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 먹을 때 쓰는 겁니다. 전문가는요, 일반인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간단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래야 전문가잖아요.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못하는, 그러면서 과학이야, 과학으로 이게 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누가 그걸 과학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제 방송을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어렵게, 마치 어려운 용어에 갇혀가지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법조계의 얘기들을 제 나름대로 공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저 같은 사람도, 조금 공부한 저 같은 사람도 과학은 전문적인 학문과 과학성과 전문성은요, 상식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과학이고 전문가입니다. 상식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하는 전문가, 상식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과학, 그런 거는 과학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상식을 도대체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당장 좋아요. 희석을 시켜서 내보냈어. 그런데 그 희석된 물을 가지고 다시 포올려서 또 오염수를 섞어서 또 내보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바닷물에 쌓이는 이 오염수의 핵오염 물질의 용량은 커져나갈 겁니다. 그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제가 뭔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카메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제 모습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뭐 수박 주스입니다. 제가 오늘 뭐 방송 중에 마시려고 수박 주스를 사왔어요. 자, 이 수박 주스를 그냥 그대로 방류를 한다고 칩시다. 여기가 바닷물이라고 쳐요. 자, 이거를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치고요. 이거를 바닷물이라고 칩시다. 자, 요거를 그대로 부어버리면 이 물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금 따른 다음에 물을 희석을 해서 여기 바닷물을 희석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붓는다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문제는 이 다음이죠. 이대로 이걸 한 번에 끝나면은, 그래, 좋아, 한 번이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여기다가 희석을 시켜서 또 이렇게 붓는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 오염의 용도가 점점 진해지죠. 이걸 몇 번을 반복한다고? 30년, 40년을 반복한다고. 그럼 마침내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나, 바닷물이나 오염수나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 오염수, 이 오염수가 희석이 됐다고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어. 괜찮아. 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부으면 이게 뭡니까? 바닷물이 계속 오염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오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상식이죠. 예쁘죠? 이런 멀쩡한 상식을 놔두고 뭐가 과학입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는커녕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이거 탄핵감입니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바닷물이 이렇게 오염돼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계속성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바다가 이렇게 핵물질에 오염이 됐습니다. 영토의 보전이 됩니까? 이래놓고 과학, 아이고 진짜 국민들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한 내용 이해가 바로 되시죠? 자, 과학이고 과학자고 전문가라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쉽게. 근데 이런 설명을 못하면서 과학을 믿으라고? LA? 아유 진짜. 어우 열받네. 자, 열받네요. 자,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시죠?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과학인 겁니다. 바닷물에 희석을 했으니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 괜찮다가 과학이 아니고요. 그래봤자 배출되는 핵물질, 핵오염물질의 양은 똑같고 그것은 30년 동안 바다에 쌓일 거다. 그리고 핵물질이라는 것은 해류를 따라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된 곳 근처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주변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게 과학입니다. 태평양의 해류가 미국으로만 흘러갑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해류는요, 표층수의 해류와 중층수, 심층수의 해류가 다 다르게 흘러요. 네. 파란 하늘님, 홍초 드세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홍초 아니고요. 수박 주스입니다. 요새 수박들이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먹어 없애려고요.
비비안님 완전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경환님 이해가 쏙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해되시죠? 제가 이 화면 밖에 잠시 나갔다 들어온 보람이 있죠. 제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조금 당황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카님, 이 찍들은 CT나 MRI 찍을 때 가족 데리고 들어가서 찍어라. 방사능 안전하다며 그렇게 말입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